물가 상승률이 3개월 연속 3%대를 기록하면서 경기 회복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정부는 물가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기로 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화물 사업을 분리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화물 사업 독과점 문제가 해결되면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유럽에 이은 미국의 기준금리 동결로 글로벌 긴축 사이클이 사실상 마무리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한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 고금리 시대가 길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주가 조작 의혹에 이어 대통령까지 나서 갑질을 비판한 가운데 이번에는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를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아시아나항공 이사회가 결국 화물 사업을 분리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경쟁력 악화와 배임에 대한 논란은 여전합니다.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과의 합병을 위해 화물기 11대를 내주고 유럽 핵심 노선 4개를 반납하게 됐습니다. 이 논란 속에도 두 회사의 합병에는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첫 소식 박승원 기자입니다. 3년을 끌어온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 결합이 한 고비를 넘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오늘 임시 이사회를 열고 화물사업 분리매각 안건을 가결했습니다. 이사회에 참석한 5명 가운데 4명이 표결에 참여했고 이 중 3명이 찬성한 겁니다. 대한항공은 이런 내용을 담은 시정 조치안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오늘 오후 곧바로 제출했습니다. 화물사업 매각 이슈가 해결되면서 유럽연합으로부터 승인은 무난할 것이라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앞서 유럽연합 경쟁당국은 두 기업 간 합병 반대 요인으로 화물 사업의 독과점 우려를 내세운 바 있습니다. 당연히 그쪽의 요구 충족이 되기 때문에 EU에서도 별 이의는 제기하지 않을 것 같고. 지난 2020년 11월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 절차에 착수한 대한항공은 기업 결합을 신고한 14개국 가운데 EU, 미국, 일본의 승인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늦어도 내년 1월 말까지 EU 집행위 승인을 목표로 세운 대한항공은 남아있는 미국과 일본의 심사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아시아나항공 노조의 반발을 잠재우고 화물 사업을 사줄 국내 기업을 찾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국내 저비용 항공사 4곳이 인수 후보로 거론되지만 이 중 가장 대형사인 TA항공은 인수 포기를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대한항공은 국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독점 우려도 불식시켜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아시아나항공 주가는 화물사업 매각 소식에 오늘 9%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승원입니다. 유럽에 이어 미국이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글로벌 통화 긴축 사이클이 사실상 마무리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를 시사하진 않았지만 시장은 금리 인상이 끝났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박찬휘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2회 연속 동결하자 금리 인상 사이클이 사실상 종료됐다는 기대감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11월 FOMC 종료 직후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는 12월 기준금리가 동결될 확률을 80%로 점치며 3회 연속 동결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월가에선 추가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라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That longer rates, the 10-year, has moved up a good 1% in the last few months. We hit 5%. That's a major tightening of credit. And that in and of itself can slow the economy. I don't think it's happening this year. 영국 경제연구기관 캐피탈 이코노믹스도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중립적인 태도를 보인 만큼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가 유력해지면서 채권 시장으로 흘러갔던 자금들이 다시 주식 시장으로 돌아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재무부가 장기 국채 발행 속도 조절에 나서면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4.73%로 추락하는 등 채권 매력이 떨어지고 있는 점도 증시의 긍정적인 대목입니다.
실제로 월가의 공포지수로 불리는 변동성 지수는 기준선인 20보다 낮은 16.87까지 떨어지며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빠르게 살아나고 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월가 일각에선 국채금리 상승 여파로 하락했던 기술주가 연말 강세장을 주도할 것이라는 낙관론도 나옵니다. 다만 금리 인하 시점이 언제가 될지에 대해선 파월 의장과 월가가 팽팽히 맞서는 모습입니다. 파월 의장이 현 시점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지만 시장에선 내년 상반기에 기준금리 인하를 점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찬유입니다. 물가가 꺾일 것이란 예상이 빗나가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벌써 석 달째 3%대를 기록했습니다. 오히려 상승폭이 더 커졌습니다. 이 고물가가 계속되면서 올 하반기 경기 회복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먼저 전민정 기자입니다. 추석이 지난 지 한참인데 농산물값 고공행진이 좀처럼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사과 가격은 70% 넘게 올랐고 상추는 40%, 파는 24% 이상 값이 뛰었습니다. 이맘때쯤이라면 수확기를 맞아 공급이 늘고 가격은 안정화하기 마련이지만 올해는 달랐습니다. 채소 같은 경우에는 한 10월에는 이제 9월에 비해서 이제 기상 여건이 조금 완화되면서 좀 하락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에는 그 하락폭이 이상 기온 효과로 인해서 예년에 비해서 좀 줄었습니다. 그동안 그나마 물가 안정세를 주도했던 건 석유류 가격. 10월에도 1년 전에 비해선 1.3% 내리긴 했지만 중동 전쟁 여파에 국제유가 변동성이 커지며 전달과 비교하면 오히려 1.4% 올랐습니다. 이처럼 고유가와 이상기온이라는 예상치 못한 복병에 물가 상승률이 4%에 육박하게 되자 정부는 다급해졌습니다. 자칫 물가가 반도체 업황 회복과 수출 플러스로 탄력을 받고 있는 경기 반등의 발목을 잡을 수 있어서입니다. 특히 서민 부담으로 직결되는 장바구니 물가지수와 먹거리와 의류 품목까지 크게 오르면서 위기의식은 더욱 고조되는 분위기입니다. 모든 부처가 물가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는 범부처 특별 물가 안정 체계를 즉시 가동하겠습니다. 각 부처 차관이 소감 품목 물가 안정은 스스로 책임진다는 각오로. 이대로라면 정부가 제시한 연간 올해 물가 목표치인 3.3% 달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진 상황. 한국은행도 최근 유가와 농산물 가격 상승 등을 감안할 때 지난 8월에 전망했던 연간 3.5% 물가 경로마저 웃돌 것이라는 암울한 시나리오를 내놨습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네, 경제부 김채영 기자 나왔습니다. 네, 김 기자, 사실 설마 했는데 10월 물가 상승률이 오히려 9월보다 더 높았습니다. 이 성장률이 0%대인데 물가가 이렇게 오르니까 이미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맞습니다. 이상기온과 맞물려 농산물 값이 크게 올라 9월보다 물가 상승률이 커졌는데요.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이 격화하면 국제유가가 150달러를 넘을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와 고유가도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오름세인 물가의 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더디면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현재 한국 경제가 이미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했다고 진단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인 2%를 상회하면 고물가, 그리고 잠재 성장률을 하회하는 경기의 흐름이라고 한다면 경기 침체. 그런 면에서 2023년 한국 경제는 이미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한 것으로 보고 있고. 반면 물가 상승률이 둔화 추세고 경기가 침체 수준은 아니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상승률 자체는 많이 좀 둔화되고 있는 것이 보이고요. 기대만큼 못 미친 거지 경제 성장률이 아예 마이너스로 이렇게 가는 것까지는 아직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스태그플레이션 진입 여부에 대해선 의견이 갈렸지만 국제유가 상승으로 고물가 우려가 커진 것에는 모두 동의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네, 정부와 한국은행 역시 고금리 속 이 계속되는 고물가 국면에 대해 상당한 이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추경호 부총리가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이 물가 안정을 두겠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들이 좀 나왔습니까? 네, 당초 정부는 10월에는 물가가 내려갈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예상보다 물가 상승률이 높게 나오면서 부랴부랴 물가 안정 대책을 쏟아내는 모습입니다. 오늘 오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겨울을 앞두고 고물가 리스크가 커지는 것에 대비해 난방비와 김장비에 관련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배추, 무 등 14종 김장 재료에 대해서는 역대 최대 규모인 총 245억 원을 투입하여 할인을 대폭 확대하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동절기 난방비 지원을 40만 원으로 확대하고 어린이집도 가스요금 할인 대상 시설에 포함하겠습니다. 하지만 수백억 원 규모의 정부 지출로도 물가를 잡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정부 지출을 지금 늘리는 민간 소비와 투자를 줄이는 구축 효과 때문에 경기 부양 효과는 적고요. 통화 정책의 기조 전환 시점을 최대한 앞당기는 게 정부가 해야 될 일이고 어려운 취약계층에 한해서만 지원을 하는 걸로. 불필요한 정부 지출을 최소화해서 긴축적인 재정 정책으로 물가를 먼저 떨어뜨린 다음 금리 인하 시점을 앞당겨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네, 들어보니 이제 고물가 시대가 상당 기간 이어질 분위기입니다. 이 정부와 한은이 목표로 하는 이 물가 달성도 늦춰질 수밖에 없는데 이러면 금리 인하를 할 수 없으니 고금리 국면이 좀 길어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한국은행은 지난 8월 물가 전망에서 올해 하반기 물가를 3.0%, 연간 3.5% 수준으로 예상했습니다. 내년에는 연간 2.4% 수준에서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해 시장에서는 이르면 내년 중반쯤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었는데요. 최근 물가 오름세가 내년 이후 지속되면 상황이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은금통위는 지난달 회의에서도 물가 안정 목표를 주된 과제로 하면서 추가적인 기준금리를 열어둬야 한다는데 사실상 의견을 일치했습니다. 오늘 FOMC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기 때문에 우선 우리나라도 동결을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오지만 금리 인하 시점은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준이 내년 2에서 3분기쯤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그때부터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슈 플러스 경제부 김채영 기자였습니다. 마켓플러스입니다. 완연한 가을을 맞아 단풍놀이 계획하신 분들 많으시죠? 오늘 국내 증시도 양시장 모두 빨갛게 물들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현행 수준인 5.25에서 5.50%대로 유지하기로 했는데요. 인플레이션 지표의 둔화세가 이어지고 있고 미국 국채금리가 치솟으면서 지난 9월에 이어 두 차례 연속 금리를 동결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덕분에 오늘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세에 1.81% 오르면서 빨간불을 지켰고 코스닥도 4.55%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특히 외국인이 9거래일 만에 사자로 돌아서면서 이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한편 오늘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들의 성적이 눈에 띄었는데요. 삼성전자 주가가 열흘 만에 장중 7만 원을 회복했지만 이 상승폭을 일부 반납하면서 6만 9,7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SK하이닉스는 최근 2차 전지 관련주들의 약세로 주가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던 LG에너지솔루션을 제치고 22개월 만에 시총 2위 자리를 아주 잠깐 되찾았죠.
삼성전자에 이어 줄곧 2위에 머물렀다가 지난해 1월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한 이후 그 자리를 내줘야만 했는데요. 아무래도 달콤한 순간은 찰나였을까요? SK하이닉스는 다시 3위로 밀려났는데 증권가는 주요 메모리 반도체 제품인 D램 가격이 상승했다며 반도체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네, 하지만 그간 증시가 부진했던 탓에 개인의 투자 심리도 위축됐었죠. 최근 개인이 빚내서 투자한 신용거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기준 신용융자 잔고가 16조 9,704억 원으로 2달 만에 3조 원 넘게 감소했습니다. 이 신용융자 잔고는 투자자가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려서 주식을 산 금액을 뜻하는데요. 지난 8월 20조 원을 돌파하면서 2달간 업종 최대치 수준에서 요지부동이었죠. 그러나 고금리와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 기업 실적 악화 영향으로 증시가 약세 흐름을 보이더니 지난달부터 비투 규모가 빠르게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이 통상 투자자들은 향후에 주가가 오를 것이라고 판단해서 증권사에 돈을 빌려 주식을 사기 때문에 신용융자 잔고가 늘어나는 건데요. 이 금액이 줄었다는 것은 증시 회복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떨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올해 CFD나 영풍 재지 등 주가 조작 사태가 연이어 터진 것도 이 투심 위축에 영향을 줬는데요. 증권사들이 리스크 관리를 위해 앞다퉈 증거금리를 상향 조정하면서 신용거래가 축소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신한투자증권 측은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동결로 코스피와 코스닥이 반등하면서 한 고비를 넘겼지만 어느 수준까지 회복할 수 있을지는 관건이라며 개인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이 대형주 중심으로 움직이는 외국인들의 영향력에 따라 신용융자 잔고 추이도 움직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오늘 증시에서 반짝 수혜를 입은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하원이 중국산 드론 구매를 금지한다는 소식에 국내 드론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붕뜬 하루였는데요. 미국 하원 중국위원회가 중국산 드론의 미국 정부 구매를 금지하는 법안, 즉 미국 안보 드론법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물론 이 법안에 특정 회사 이름이 언급된 것은 아니지만 업계에서는 세계 최대 드론 기업인 중국의 DJI를 겨냥한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현재 DJI는 글로벌 시장 점유율 58%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법안을 주도한 마이크 갤리거 공화당 의원은 중국 공산당이 드론 시장을 독점하고 무기화하고 있다면서 이 하마스가 드론 테러 공격을 할 때 우크라이나로는 드론 수출이 제한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덕분에 드론 관련주로 꼽히는 베셀과 퍼스텍, 네온테크 등도 1%대에서 최고 18%까지 오르면서 줄줄이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한편 인도도 지난 9월 중국산 군용 드론 부품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기도 했는데요. 드론 양산 체계를 구축하고 자체 연구개발한 드론을 보유한 국내 기업들을 중심으로 이 주가가 수혜를 입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마켓플러스였습니다. 전매 제한이 완화되면서 올해 연말부터 서울 주요 단지에서 분양권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전매 제한과 패키지 격인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이 국회를 넘지 못하면서 실제로는 분양권을 사고 팔 수 없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방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단군일의 최대 재건축 단지로 불리는 서울 강동구 올림픽 파크 포레온. 다음 달부터 약 3,700가구에 달하는 분양권이 풀리지만 찾는 사람이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 건 정부의 분양시장 규제 완화가 반쪽짜리 정책으로 전락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난 4월부터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아파트 분양권 전매 제한을 완화했습니다. 하지만 패키지로 불리는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이 10개월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분양권을 거래할 수는 있어도 실거주 의무 기간을 채우지 않으면 현행법 위반입니다. 이게 풀리지 않으면 분양된 사람이 다시 들어가서 살아야 돼요. 그게 좀 복잡해지는 거죠, 결론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뭐 위장 전입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전체적인 시장은 지금 썩 좋지 않아요. 분양권을 사도 정작 집주인이 입주를 못하고 법을 지키기 위해 또 다른 편법을 써야 하는 겁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서울에서만 2만 가구 넘는 단지의 전매 제한이 풀리는데 비슷한 사례가 예상됩니다. 매도자 입장에서는 과도한 양도세가 부담입니다.
분양권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팔면 세 부담이 최고 80%에 달합니다. 정부는 이런 부담을 낮춰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올해 세법 개정안에는 분양권 양도세 완화 조항이 빠져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지난달 기준 서울 분양권 거래는 4월 대비 10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세법 개정안 중에서 2년 거주 조건이 있습니다. 이것도 빨리 여야 합의돼서 통과가 된다면 시장을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지 않겠나. 따라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속적 상승 시장은 아닐 거라고 보여져요. 공수표를 남발한 정부 탓에 애꿎은 실수요자들만 혼란에 빠지게 된 겁니다. 한국경제TV 방서호입니다. 매력적인 투자처로 꼽히던 해외 부동산이 고금리 시대를 맞아 부실 위험에 직면했습니다. 이 펀드 대출 만기가 다가오면서 증권사와 운용사 모두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이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김대연 기자입니다. 국내 금융회사가 투자한 해외 부동산 가운데 약 1조 3천억 원은 부실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금융당국의 반응은 다소 냉담합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국내 금융사가 해외 부동산에 투자한 규모가 총자산 대비 1% 미만이고 금융사의 손실 흡수 능력을 고려하면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해외 부동산 펀드 대출 만기가 다가오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난 손실이 알려질까 쉬쉬하는 분위기입니다. 최근 일부 운용사와 판매사는 리파이낸싱 펀드를 조성해달라며 금융투자협회에 건의안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세계 운용사하고 아주 일부 판매사끼리 얘기를 해보시고 심리학급의 의견들을 정리를 해서 보내주신 거고 구체적인 안을 좀 상안을 해서 좀 보내달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외 부동산 시장이 위기에 직면한 만큼 리파이낸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자는 취지인데 원금 보장이 안 되는 해외 부동산 펀드 손실만 메워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왜 해외 부동산 펀드만 지원해주냐. 뭐 주식에서 터질 수도 있는 건데 공공적 성격의 기관 자금들을 모아서 이걸 도와준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요. 특히 중장기 투자인 대체 투자 특성상 중간에 자산 가치가 떨어져도 회수 가능성이 낮아 사실상 채무불이행 사태를 막기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대부분 증권사와 운용사가 해외에 직접 운용력을 파견해 현지 실사나 전수조사를 통해 상황 파악에 힘쓰고 있지만 원칙적으로 손실 축소는 불가능합니다. 금융당국도 시장 동향을 살피며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사후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리스크 관리를 모두 강화해서 딱히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그렇다라고 단정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이미 현재 부동산 시장이 기반한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전망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서 투자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한번 투자하고 나면 손실이 나도 손쓸 길이 없는 해외 부동산.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에 면밀한 분석도 없이 투자에 나섰지만 선진국 우량자산마저 헐값으로 전락하면서 불패 신화는 이미 깨졌습니다. 마땅한 대응책도 없는 상황이어서 금융권도 투자자도 막대한 손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향후 투자에 나설 때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대현입니다. 새로운 플레이어의 등장은 기존 시장의 독점을 깨고 더 나은 서비스와 효율성을 추구하는 새로운 동기를 제공할 것입니다. 모든 이해관계자가 함께 협력하고 상생하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뉴스 플러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